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2월 23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분 조정이 좀 있었고요. 보합 정도로 진행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증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28% 상승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1% 정도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700억 매도로 하락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 9,200억 매수, 기관 투자자가 3,900억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되었는데 증시는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여전히 계속 4,100포인트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또 장이 열리고 목요일은 장이 휴장을 하게 되고요. 금요일에는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 이후에는 다음 주 이제 폐장일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큰 움직임을 기대하기보다는 조용히 좀 마무리한다라는 느낌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6년에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때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증시에 대한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해외 투자자는 해외 주식은 나스닥 0.5% 올랐고요. 다우도 0.5% 정도 올라서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상해조갑은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제 힘을 받고 있고요. 1,482원입니다. 1,480원대를 넘고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것은 이전에는 이제 빠르게 치고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구간에서 서서히 밀어 올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480원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했을 때 환율 방어가 일부분 진행이 될지, 그리고 그게 이제 장기화 되었을 때에 대한 영향이 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제 환율에 대한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500원을 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큰 위기가 온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구조적으로 계속 이제 환율이 높게 형성된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요. 일단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는 계속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환율이 올라간 만큼 우리 내부에 있는 자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미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금들은 사실상 이제 큰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에서는 저렇게 환율이 높이 가는 것이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저 정도 수준에서 이제 얼마나 변동성이 큰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단기간에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을 보면 미국 증시는 0% 수준으로 선물 지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큰 변화 없고요. 오늘은 가볍게 진행 중입니다. 채권금리는 4.14%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국채금리는 2%대로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하락하긴 했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가 주시할 만한 경제지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다시 돌아와서 관련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투자주의가 사라졌죠. 근데 이제 투자주의가 사라졌지만 1월 7일까지는 투자 경고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2월 5일과 12월 19일의 종가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2일 전에 주가보다 40% 이상 높을 때는 다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조건이 사실 달성하기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일단 하락 이후에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수렴 구간을 끝내고 어느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트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9만 주 정도, 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19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투자,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를 했는데요. 뭐 특별하게 많은 매수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보았듯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이제 가능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 고점에서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 공매도 잔고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70만 주 수준에서 400만 주 가까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으로 계산을 한다면 상당히 큰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공매도를 늘렸을 때 어떻게 활용할지가 또 이제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관련된 좀 소스가 좀 나왔는데요. 한번 그 소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골 손님입니다. 공매도의 단골 소스고요. 네, EU 당국의 또 이제 최종 관문을 앞뒀다. 우리가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해서 수주를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EU 쪽에서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 EU가 삼국 수력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팀 코리아가 수주를 한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체코 정부가 필요 이상의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게 아닌지 심층 조사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EU 집행위원회에서 EU 전력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요거를 들여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에 앞서서 이 EDF가 체코 지방법원에다가 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자체가 이제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요. 빠르게 이제 브루너 법원이 그것을 이제 기각을 해버리면서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최종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프랑스 EDF는 EU 집행위원회에다가 그 이제 이 불공정에 대해서 또 항의를 했고요. 거기에 또 하필 EU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이 프랑스 인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 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층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체코 원전이 무효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번 심층 조사는 한국 원전 수출에 EU 차원의 마지막 행정 절차 차원으로 사업 진행에 별다른 진행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체코 현지의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이제 보조금이 수정될 수도 있고 투명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 장치가 요구될 수 있다. 그러니까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 자체가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한국의 그런 원전 수주를 계속 견제하기 위해서 이 EU 집행위원회에서의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한국이 아무래도 EU에 대한 그런 원전을 다 쓸어버렸을 때는 유럽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눈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보호무역주의가 계속 성행하는 입장에서 이 우리나라가 또 주요한 포지션에 특히 원전 사업에 이 안방에다가 이제 투입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향후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를 대비해서라도 계속 한국을 견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 집행위원회가 심층적으로 또 이렇게 보는 거는 체코 정부가 이제 초기 건설 비용 전액을 원전 개발 및 운영 국영 기업인 엘렉트라 두코바니에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심층적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EDU 엘렉트라 두코바니가 체코의 운영사의 발전소 운영사인 CZ가 체코 정부와 이렇게 80%와 20% 지분을 쥐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40년 만기로 제한된 양방향 차액 결제 계약을 또 이렇게 체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의 이 EU 집행위원회의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조사는 최대 18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2027년 상반기 안으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단기간에는 그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고 향후 이제 이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씩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체코 입장에서도 이미 최종 계약을 체결했고 우리나라도 각 이제 기자재를 발주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저 보조금이 조금 지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차선책으로 그 보조금을 메워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추후 이제 추가적인 원전 사업에 있어서 계속 이런 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 모습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을 때에 대한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런 기자재가 제때 납품이 되지 못했을 때, 공기가 지연되었을 때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건데요. 근데 전체적인 시장 입장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도 사실 두코바니 이후에 테멜린 원전도 있습니다. 근데 그 테멜린 원전은 또 이제 EDF와 웨스팅하우스도 같이 포함시킨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또 나중에 가서는 아마 또 3파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3파전이 이제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해서 협력해서 들어가는 것이라서 좀 이제 애매했던 그런 국가적인 외교력이 확실히 증가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그런 이 안보 입장에서도 EU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코 후속 원전 후기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이 부분은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체코 원전에 대한 저런 집행위원회의 조사는 크게 지금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부분들이 명분이 되어서 주가를 끌어내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굴파기가 이어져 있는 이 부분들이 꼭 그렇게 이제 소식을 뿌리면서 하락을 시키곤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그런 소식으로 한번 하락을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똑같은 굴파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이제 상승 전에 나올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고요. 1,100원 하락해서 1.5% 하락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뭐 재무적인 상태도 괜찮고요. 모멘텀도 좋습니다. 그래서 7만원 정도로 1.5% 하락했고요. 차곡차곡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확실히 좀 그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분위기고요. 다시 한번 힘을 받았을 때는 전 고점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더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한전기술은 큰 움직임 없었고요. 바닥 라인 근처에서 주가를 반등시켰습니다. 그러나 뭐 계속 큰 박스권 그리면서 변화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SNT에너지도 오늘 조정이 좀 있었고요. 쌍바닥 라인 근처에서 계속 주가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구간 횡보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조금 매수했습니다. BHI는 네, 오늘 비슷하게 자리를 형성했고요. 이제는 21선을 따라서 좀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이제 이 피크를 치면서 올라갔고 이미 전고점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다시 힘을 받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조만간 외국인 투자자는 55,000주 매도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하다가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크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BHI는 뭐 계속 수주를 하고 있어서 좋은 그림이 예상됩니다. 다음 성광밴드는 1.8% 올랐고요. 27,100원. 오늘 조선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에 대한 소식과 함께 좀 힘을 받았고요. 61선까지 쭉 뻗었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주가를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 투자자 연일 매수 이후에 오늘 좀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가 15,000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태용은 6650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2.3% 하락했습니다. 27,100원으로 마무리되었고 21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61선과 함께 21선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마찬가지 BHI와 유사하게 피크 그림을 그렸고요. 고점을 높여가는 그림, 그리고 이제 수렴 구간에서 이제는 뻗어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수렴을 하고 다시 증가하는 그 시기에 뻗어나갈 수 있는데요. 근데 태용은 BHI와는 좀 다르게 특이한 사항이 있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2월 16일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있었습니다. 투자 주의는 풀렸지만 마찬가지로 12월 30일까지 그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일간 종가 중에 최고 높은 가격이고 1년 전에 200% 이상, 그리고 상위 10개 계좌 관여율이 높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투자 경고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태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거래량이 적고 이 주식수가 작아서 아마도 조금 이 계좌가 관여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주가도 이제 1년 전이 사실 이제 12월 23일이기 때문에 2024년 12월 23일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주가가 꽤 많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더라도 한 11,000원 정도, 그러니까 요거의 200% 정도면 한 33,000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태움 같은 경우는 지금 33,000원을 넘지는 않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간에 이제 급등에 대한 이슈가 없는 한은 아무래도 12월 30일까지는 크게 뭐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진도 차곡차곡 이제 올라가다가 좀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진은 뭐 투자 경고 위험 없고요. 계속 이제 힘을 받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일부 매도했지만 뭐 전체적인 수급도 좋기 때문에 계속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도 지긋지긋하게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큰 움직임 없이 밴드 만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같이 움직여야 된다. 외국인 투자자 크게 매도 없었는데요. 일단 더 보겠습니다. 우리기술도 비슷한 자리 쌍바닥 다지고 있고요. 주목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일부 매도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다 하나씩 봤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집행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이슈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세계 원전에 대한 소식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튀르키예 소식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과 미국에 대한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러시아 프로젝트, 튀르키예가 지금 1호기를 러시아 로사톰에 맡겼는데 러시아 로사톰이 지금 금융 조달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러시아의 제재로 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그런 이 금융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들이 거기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때 튀르키예 이 원전 자금들이 조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튀르키예도 지금 전력이 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계속 지연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대체자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눈에 띈 것이 미국과 튀르키예에 대한 원자력 협정이고요. 이번에 튀르키예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서 원자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웨스팅하우스와 한전을 포함한 대형 원전 및 SMR 프로젝트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것 같고요. 에너지부 장관이 언급을 한 만큼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의 튀르키예 원전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은 시장이 아니죠. 이 대형 원전과 SMR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SMR 시장만 5기가와트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튀르키예에서 대폭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웨스팅하우스와 또 진입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또 관련 기자재 기업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튀르키예가 이제 시노프 원전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에 이제 기회를 줄지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루마니아 SMR 소식인데요. 이 부분도 계속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지연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2026년 최종 결정이 전망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에너지부는 성명을 통해서 이제 SMR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결정을 2026년까지 완료를 하겠다. 그래서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이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최종 단계의 완료를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 프로젝트가 기본 설계 2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6년에 이 최종 투자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뉴스케일 파워 모델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관련된 한국 기자재 기업들이 또 수혜를 봅니다.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모델이 본격적으로 수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뉴스케일 파워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고요.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의 뉴욕주가 원자력 협정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온타리오주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SMR을 포함해서 대형 원전까지 아우르는 원자력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NYPA 뉴욕 파워 어소리티와 이제 OPG 그죠? 캐나다 온타리오주 파워 제너레이션사가 이제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래서 원자력 인프라 건설 및 운영, 기술 혁신, 시설 개발 및 자금 조달, 인력 양성 분야에서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게 되고요. 온타리오주에는 지금 SMR 모델이 BWRX 모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지금 태용이 기자재를 납품하게 되고요. 보조기기의 일부이긴 하지만 향후 이제 주기기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라서 계속 주시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SMR 관련해서 BWXT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소식이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우디도 SMR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큰손 아람코가 미국 SMR 스타트업 제타줄이라는 기업에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코 지원을 받아서 연구용 원자로를 제작하게 되고요. 이 제타줄이 어떤 이제 모델을 만드는지는 아직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에서도 SMR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특히 우리나라와 공동 개발한 스마트 100이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또 스마트 100이라는 모델을 사우디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향후 이제 사우디의 큰 이제 원자력 시장에 또 미국과 함께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구체화되면 이제 튀르키예 다음 모델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튀르키예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동 쪽에 UAE와 사우디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도 지금 체코 뭐 테멜린이라든지 폴란드 원전, 그리고 뭐 동유럽 원전들 같이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도 베트남 시장 우리가 노려볼 만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각도로 지금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도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또 미국의 내에 원자력 4배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이 될 텐데, 그 많은 프로젝트를 과연 누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과연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계속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고,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의 원팀도 폴란드 SEG가 이렇게 불가리아의 소형원전 6기 건설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에너지 기업과 합작사 설립, LOI 체결을 했고요. 삼성물산과 동반 진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MR이 지금 폴란드에서도 BWRX 모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이 폴란드 SG가 추진하고 있는 아마 모델도 BWRX 모델이 될 수 있고요. 계속 히타치와 이제 GE가 합작사로 설립한 그런 이제 SMR 모델이 본격적으로 유럽에도 침투하기 시작했고, 미국 내에서도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듣게 되는데요. 계속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폭발적인 수요로 올해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필연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는 전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상하는 것보다 AI 서비스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증설 속도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전력 공급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력 공급과 냉각 설비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게 미국, 유럽뿐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데이터 센터 투자가 단순한 IT 설비 확장을 넘어서 전력망과 에너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자리를 잡았고, AI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투자는 향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전력 인프라 확보 능력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기적인 단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결국에는 해상풍력을 계속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건설 중인 프로젝트를 지금 올스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이 해상풍력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 안보도 우려를 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싸다라고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해상풍력 사업이 지금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해상풍력 대신에 이제 가스를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 이 영향이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해상풍력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이제 향후 어떻게 해상풍력에 영향에 줄지 또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또 이제 해상풍력 관련된 사업들이 속속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하나오션이 들어갔지만 대형 풍력에 대한 설치선이 부족한 만큼 공격적인 계획에 대해서 실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감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나라는 정부는 지금 이제 태양광을 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움직임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일단 에너지에 대한 단가와 에너지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해진 입장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 원자력 발전 건설 능력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우리가 정기적인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이제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이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것 같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일본조차도 이제 여론이 상당히 원전에 대해서 찬성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는 그 여론이 바뀔 거라고 원래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했는데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부 이제 그런 원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그 생각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르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 3를 발표했는데요. 이제는 AI 전력 확보에 7조 원까지 베팅을 했습니다. 인프라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인터섹트라는 기업입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데이터 센터 에너지 인프라 기업 인터섹트 지분 100%를 현금 7조 원에 인수를 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는 구글 자체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프라, 를 직접 다루겠다라고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그만큼 지금 이 직접 전력에 대한 안보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부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직접 움직여야지 AI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를 지금 기업 주도로 지금 확보를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만큼 지금 AI에 있어서는 전력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빅테크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경쟁적으로 이 전력 확보를 위해서 저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지금 150개를 추가로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전력이 딸릴 것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 규모가 9.4기가와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150곳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요게 이제 4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형 원전 6에서 7기, 그죠? 이게 9.4기가와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추가로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에너지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인 상황입니다. 아무리 신재생에너지 허브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데이터 센터로 쏟아 붓는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는 밤에도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해상풍력에 대한 이 설치선 부족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육상풍력으로 돌리기도 했고 근데 사실상 이제 태양광에 거의 올인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에서 그것을 데이터 센터에 올인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낮에는 태양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는 밤에도 운용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 9.4기가트가 밤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게 돌리기 위해서는 태양광이 없는 그 공백을 이 9.4기가트를 메울 수 있는 저녁에도 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지금 여유가 있는가? 현재 원자력 발전만으로 과연 이게 운용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석탄 에너지, LNG를 크게 늘리지 않은 채로 석탄 에너지는 오히려 줄이는 채로 그것이 가능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원자력 발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AI를 포기한다면 사실 뭐 신재생에너지 늘려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AI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AI를 계속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력이 부족할 거고, 신재생에너지는 결국 AI를 돌리는 데는 일부 역할을 할 뿐 그것을 중심적으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원자력 발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원자력 발전 신규 건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공론화되어서 현실화되면 이 관련 기업들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런 이제 데이터 센터 인프라, 뭐 이런 전력에 대한 구조물들, 그 다음에 뭐 이 꼭 원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에너지 인프라들, 그리고 이런 AI를 위한 이 향후 투자들, 이런 부분들이 다 건설, 이 철강, 그리고 이런 기자재 부품들, 센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업들이 계속 눈에 띌 겁니다. 꼭 이 원자력이라는 이 테마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여러 갈래로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에너지에 대한 큰 성장 틀에서 본다면 앞으로 계속 주목받을 거고, 그리고 에너지에서 포괄적으로 이제 철강, 그죠? 이 단조품들을 찍어낼 수 있는 기업들, EPC를 건설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봤을 때는 더 포괄적으로 이 기업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서서히 올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잘 마무리하고 26년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움직임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는 거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전체 산업을 읽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